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상표법 기본 강의가 종강되었고, 네,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현장은 저를 아시지만 인강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 소개 가볍게 드리면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선제법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선제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소속된 학원은 IP 클래스와 리비스에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는 여기랑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떤 강의를 진행하게 되냐면 상표법 기본 강의가 종강이 되었고요. 이어서 기출 강의를 진행합니다. 진도별 기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거 종강된 후에 판례 강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 이어서 핵이정이라고 해서 핵심 이론 정리 중구 진행하고 객관식 진행하고 최종 정리 진행하게 되는데 필수 강의는 이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6월 한 13일에 종강되었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년 2차 시험이 2월 말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면 3월 초. 이 사이에 분명히 또 뭔가 바뀌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반영을 해드릴 거고요. 또 물론 자료는 변경된 자료는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분들은 이제 조만간 특허랑 디자인도 금방 끝나거든요. 디자인은 진짜 금방 끝나게 되거든. 다 끝나고 나서 3법 비교 한번 할 거예요. 3법 비교, 특상비 이렇게 비교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출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객관식이 문제풀이가 2개가 있죠. 사실은 여기서도 하나 있었어. 쪽지시험이라고 해서 쪽지시험 16회 분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20회였는데 올해는 16회로 되었어요. 이게 뭐 문제수가 준 건 아니고 문제수는 똑같은데 작년보다 진도를 빨리 나갔습니다. 빨리. 근데 강의 수는 더 많아졌지. 한 10강인가 더 많아졌어요. 6강인가 더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컨셉을 작년에는 제가 뭐 3회독 이렇게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기본 강의에 대해서 3회독 컨셉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7강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지고 또 빨리 진행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었지. 2회독을 1, 2회독을 이미 한 상태에서 하니까 3회독부터 1회독, 2회독은 쪽지시험 없었고 3회독부터 해서 이렇게 16회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3번 보세요. 3번은 보시고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지만 각자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것 말고 각자 3번 보시고 기출도 3번 보시기 바라고요. 객관식도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수는 여기까지. 여기랑 여기는 뭐 강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학이라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시고 이것도 우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필수에 준해서 좀 해주세요. 기출 강의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뭐랄까 개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반영이 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건 여기 있죠. 개정법, 최신 판례. 왜냐면 기출은 개정법은 기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반영은 돼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반영은 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치여요. 시간에 치이고 그래서
민법이랑 특허는 객관식까지 필수적으로 좀 하시고요. 아니, 특허도 뭐 기출이면 충분하기는 해. 어떻게 보면 특허도 벌써 기출이 꽤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이랑 자연과학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객관식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객관식은 좀 뒤로 밀어놨어요. 일부러. 회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 한 번도 회귀정이라고 한 적 없고 중국 강의 이렇게 했었고 핵심 이론 정리를 했는데 수험생분들이 회귀정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핵심을 정리. 그래서 회귀정은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오로지 1차 시험을 위한 강의예요. 1차 시험. 기본 강의에서 2차적인 내용 다 빼고 어떤 베이스 다 빼고 시험 나오는 것만 딱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 전에 판례도 보시면 이게 되게 수월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걸 많이 보시고 나면 이런 거 볼 때 공부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기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도별 기출 강의고 교재는 상표법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출문제집 6판일 겁니다. 6판으로 될 거고 기출문제 6판은 두 개의 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1편과 2편으로 구성이 되고 1편은 진도별로 구성을 했고요. 2편은 연도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연도별은 항상 최근 5년입니다. 최근 5년. 예, 그 최근 5년 이전의 걸 진도별로 구성해요. 그래서 최근 5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치를 연도별로 구성했으니까 얘를 모의고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시고 진도별은 2002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진도별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해에 보통 10문제씩 나오니까 이게 18년치? 18년치? 이게 5년치니까 23년치가 될 거예요. 합치면 23년치 기출이 될 겁니다. 해가 지날수록 여긴 항상 5년치만 넣을 거고 20년이 들어가고 21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어차피 내년에 합격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도 진도별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연도별 이렇게 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시는 목적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회독에서 틀린다, 나 여태 공부 잘못했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래 그러는 거야. 물론 잘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복 출제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반복 출제된다라는 걸 강사가 말로 떠드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제낄 수 있는 지문들이 생기면 시간 세이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최신 판례는 항상 바로 그 해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법이 개정되니까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나름의 어떤 문제 풀 때 어떤 뭐랄까 노하우? 노하우 같은 것도 풀다 보면 저절로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 잘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한번 푸는 거는 이 3회독에서 빠지는 겁니다. 각자 세 번 하시는 거 각자. 그리고 이론 설명은 많이 안 드려요. 우리가 이론 강의가 2개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판례 위주고 최종 전형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렇게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 또 중복? 그런 거 싫어하거든. 우리가 이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이론 강의를 들은 사람을 위한 객관식 강의고 이론 강의를 들은 사람을 위한
기출 강의고 객관식 강의이지 이런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또 설명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와 어떤 소통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거든.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뭐 행대방수, 뭐 46조, 16조 하면 우리가 알듯이 그걸 또 언제 행대방수 뭐 이렇게 하고 있겠어. 그래서 이론적인 건 굉장히 이론 수업이 아니다. 문제풀이 수업이고 필요한 한도에서 이론을 설명드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반응, 눈빛, 보고서 추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은 기본 강의라든가 핵심 이론 정리 강의에서 수강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하되 여러분 반응 모르시겠으면 언제든지 눈빛을 보내주세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진도별 기출문제이고요. 참고로 교재 맨 앞에 출간될 교재 맨 앞에 3회 독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잘 체크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에다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 표시하시면 돼요. 틀린 것만 표시하면 돼. 틀린 게 더 적을 거니까. 그래서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도별 기출문제 해서 2002년부터 2019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진도별 기출문제 편집할 때 1번의 문제는 페이지 1쪽에 구성했습니다. 2번의 문제는 페이지 2쪽에 구성했고 100번의 문제는 페이지 100쪽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 찾으실 때 좀 수월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길고 해설이 길어서 한 페이지 넘어갈 경우에 글씨 크기를 줄여서라도 한 페이지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와 문제 번호 같다.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실 때 편하시라고. 자, 001번. 상표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상표의 사용은 뭡니까? 2조이랑 11호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2조 2항 1호, 2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상표의 사용이고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좀 다르지.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라든가 권리범위항의 심판 청구, 불사행추 심판 청구 이게 좀 다르죠. 얘네들은 2조이랑 11호 2조 2항이라는 형식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고 얘는 형식적으로 상표의 사용이면 되고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필요는 없죠. 대신에 자타, 상품, 식별, 의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질적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는 건 상태주의 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상태주의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판례가 있었잖아. 그래서 뭐 설명적 문구면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뭐 상호의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적의 제호의 경우에는 원칙적 상표의 사용 아닌데 경우에 따라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될 수도 있고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사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디상배선은 상표의 사용이고 순디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그리고 도메인 이름 관련해서 태연한해전 해갖고 상표의 사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봤죠. 이게 다 이거 계속 나오는 것들이 되죠. 자,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다. 2조 1항 11호 감옥이죠.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번 상품에 표시된 등록 상표를 그대로 둔 채 그 상품을 수리, 가공 등을 하여 판매한 경우 그 수리, 가공된 상품이 본래의 상품과 품질이 달라질 정도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수리, 가공한 별개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이거 뭡니까? 권리소진이지. 권리소진. 권리소진은 후지 사건과 사기도박 카드 사건 그리고 메트로시티 사건 3개가 있어. 그렇죠? 후지 사건은
필름 교체한 거, 권리 소진된 사례, 사기도박 카드는 특수 염료로 표시했지만 권리 소진되지 않은 사례, 메톨시티 사례는 특허권자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와 관련해서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이 위반됐다라는 사정만으로 권리 소진되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례죠. 지금 2번은 뭡니까? 후지 사례죠. 후지 사례. 필름 교체 권리 소진되었다. 틀렸네요. 2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았네요. 3번.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신문, 잡지에 등록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 틀렸죠. 2조이랑 11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and 유통해야 되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여야 되죠. HS, 하이박스, 판례 사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을 볼 수 없다. 맞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거 들어가야지.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렇게 되죠. 광고에 적을 게 없어. 우리 다 한 거야. 표시하고 and 조건이라 이렇게 강조드렸잖아. 그렇죠? and 조건. 5번. 비교 광고 등에서 자기의 상품에 관한 광고의 문장 중에 동종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서표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침해 구성하지 않죠. 이게 뭡니까? LG보다 삼성 이렇게. 근데 LG가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하는 건 아니죠. 2번 보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의 사용은 상표 그 자체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록 물리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당해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검토해서 상표의 사용 여부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지금 요 판례죠? 요 판례. 2번. 상품의 선전 광고나 판매 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또는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윙크 판례죠.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근데 여기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표시하고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표시하고 상품에 강한 광고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 상품이 뭐다? 교독상목품이라는 거죠. 교독상목품. 따라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닌 거에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는 윙크 판례. 3번. 상품의 포장지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의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자 보세요.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고 양도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이죠. 전시 수출 수입은 양도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테리어를 위한 전시 이런 건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도의 목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서 맞는 거고요. 또한 특허법과 달리 수출도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수출은 실시의 개념에서 빠지죠. 4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표차를 표장으로 형상으로 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 일태양이다. 2조 2항 1호에 있죠. 2조 1항 1호에 형상이 있죠. 여기에 소리라든가 냄새도 있죠. 이 호는 뭐예요? 전기통신의 선이죠. 인터넷. 5번. 상표의 광고 기사가 게재된 외국 발행 잡지가 국내에 수입 반포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통해서 국내에서 상표의 선전 광고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다. 이거 불세행출 심판과 관련된 법리로 보여지고요. 예, 불세행출 심판에서는 국내 사용이어야 하죠. 국내 사용. 근데 국내 사용인지를 판단할 때 간행물이 외국에서 발행됐다라는 사정만으로 부정할 건 아니고 그 간행물이 국내 유통되면 국내 광고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용으로 볼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상표법 2조랑 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다. 결국 사용을 허락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다 아니죠.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요. 2번 1번 벌써 틀렸네요. 2번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는 2조랑 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다. 맞죠?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이죠. 3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다. 맞죠? 나목. 역시 수출은 인도할 목적, 양도 인도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목 4번 등록 상표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순전히 디자인 쪽으로만 사용되면 상표의 사용은 볼 수 없다. 맞죠? 디자인 관련해서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니까 디자인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추천 표시 기능이 발휘되면 상표의 사용이라는데 출제 의도는 지금 여기 있죠. 5번 2조랑 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여기서 상품은 교독상목품 보이시나요? 지금 문제를 풀면서 반복 출제 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 교독상목품. 여담이지만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돼야 되죠. 독과 타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WCO 판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의 사용 행위 중 선전, 광고 행위는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문장이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건 여기 있네. 상품에 관한 광고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 예정이어야 한다라는 건 불사행 출신판 관련해서 정당한 사용 법리죠. 그래서 정당한 사용 어떻게 판단한다고 두 가지 노멀하게 가는 거 하나 있고 광고 행위 가는 거 하나 있죠. 노멀하게 가는 건 뭡니까? 상표법상 상품이어야 한다. 교독상목품인지 여부 플러스 국내 유통 예정 중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두 번째 제주 소주 판례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광고에 사용된 경우에 광고와 관련해서 출처로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유통 예정 중인 경우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법규 위반인 경우 정당한 사용이냐? 세모죠. 행정법규의 목적, 상품의 성질, 수요자 인식 고려해서 판단하겠고 화장품, 의약품은 정당한 사용 아니고 완구류는 정당한 사용이고 이런 식으로 맞고요. 저작권법 저작권 위반이어도 정당한 사용이다.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손배청 여부는 변론으로 하되 적어도 정당한 사용이다. 이런 논의를 했었죠. 이 정도 보시고요. 1번은 지금 이거잖아. 이거 관련된 거죠. 2번 2조랑 11호 다목의 거래 서류에는 납품서, 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포함되고 세관에서 제출한 수입신고서도 거래 서류이므로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표시했으면 상표의 사용이다. 틀렸죠? 2조랑 11호 다목에서 말하는 거래 서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 서류는? 실제 거래에서 제공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수입신고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서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 아니다. 디상배선 나머지 읽어보고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할 수 있죠. 이거 계속 나올 거야. 이거 방금 얼마 전에 이거 나왔었죠. 이번엔 이거 나와서 계속 나올 거야. 계속. 4번 상표법상 상품은 그 자체가 교독상목품. 이거 뭐야? 윙크 판례죠. 교독상목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뭐야?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지. 여기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이 아니죠. 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네.
5번 상표권자가 고1호 지정상품의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 오인 생기게 하는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상고유수 119조 1항 1호죠. 상표권자가 고1호 유사범위 사용해서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 오인 출처운동 일으킨 경우 역삼각형으로 알려드렸지. 등록상표 있어, 대상상표 있어, 실사용상표 있어 이렇게 해갖고 유사, 혼동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5번 보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부품인 에어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 상자에 자동차 제작 회사의 등록 상표, 예를 들어 소나타 이런 거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춰서 출처 표시가 명백하고 부품의 용도 설명이나 에어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 차종을 밝히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신일 ENG 이렇게 알려드렸죠. 에어클리너에는 신일 ENG라는 브랜드 표시가 분명히 있고 작은 글씨로 적용 차종 소나타 해서 이 에어클리너가 사용될 수 있는 적용 차종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설명적 문구에 불과하죠. 이런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2번 D상배선 또 나왔네. 상표의 사용 맞죠? 자, 3번 명함 이면 거래서류 거래 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잘 생각해봐. 틀려요. 아, 맞아요. 명함 이면은 뭐야? 거래 서류에 해당할 수 있죠. 명함 이면은 원칙적 거래 서류가 아니지만 임시로 구매자, 판매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어떤 서류라면 거래 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2조이랑 11호 다목에서 표시하고까지야. 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명함 이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끝났어. 그럼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드 조건이라고. 엔드 조건. 어렵죠? 어려운 거야. 표시한 걸로 부족하고요. 하고 엔드 이렇게 가는 거야. 감옥은 표시하는 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다목은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명함 이면이 또는 거래 명세서가 거래 서류가 될 수 있음은 별론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광고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4번 상표가 표시된 수입 신고서를 근데 3번은 우리 쪽지 시험에서 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쪽지 시험 3번 풀면 됩니다. 4번 상표가 표시된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신고서가 거래 서류에 해당할까요? 수입 신고서에 상표가 표시됐어. 표시하고 제출까지 했네. 근데 수입 신고서는 거래 서류가 아니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주고받는 서류가 아니잖아. 거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하고 전시해봤자 널리 알려봤자 상표의 사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5번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 아니죠.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상표권자가 침해금지 청구를 하든 존속기간 갱신 신청을 하든 뭐 라이센스를 체결하든 다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은 2조랑 11호, 2조 2항에서 말하는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로 국한이 됩니다. 그럼 라이센스를 체결하거나 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수익행위 뭐 또는 뭐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죠. 재산권을 행사. 상표의 사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상표는 뭡니까? 2조 1항 1호 자타상품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상표의 사용은 2조 1항 11호를 말하죠. 상표란 2조 1항 1호를 말하고요. 상표의 사용은 2조 1항 11호, 2조 2항을 말하게 됩니다. 1번 상표법 108조 1항 1호에서 규정된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에는 이거 200. 자, 보세요. 등록상 108조 1항 1호에는 등록상표와
N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 이게 뭡니까?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가 되지. 그럼 이거 225조 특칙이죠. 225조 특칙. 색채가 열이적인 식별 요소다. 기호 등의 색채가 결합된 경우에. 그럼 유사상표를 동일상표로 취급을 하기 위한 거야. 유사상표에는 유사상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동일한 상표랑 이제 포함한다? 틀렸죠? 틀린 거야. 유사상표는 유사상표가 포함된다? 하면 안 돼.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동일성 영역의 침해로 올 거냐?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이 조문대로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2번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품 또는 상품 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로서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 형상. 또 상표의 사용이죠. 예를 들어서 조스바, 스크류바 다 상표의 사용이죠. 3번 소송을 등을 통해서 상표권 행사하는 경우 2조랑 11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 아니고요. 방위적 목적의 상표라 해서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권 행사, 침해금지 청구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사용은 뭐야? 여기 있다.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사용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필요는 없고 자타상품 식별 의사문은 있으면 되지만 적어도 요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표권 행사했다? 이런 걸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겠죠. 4번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서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입니까? 소지 보세요. 어디 있어? 상표의 사용 아니죠.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8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간접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간접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상표의 사용은 아니라는 거죠. 상표의 사용. 간접침해는 어떤 것들이에요? 상표의 사용이 아닌데 침해로 보는 거나 아니면 상표의 사용이지만 비유사 범위, 상품이 비유사한데도 침해로 보거나 뭐 그런 케이스였죠. 즉 직접 침해가 아닌데도 침해로 보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소지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요. 5번, 4번 질문이 좀 많아. 간접 침해인데 상표의 사용 맞잖아요. 간접 침해라고 상표 사용 아니에요. 상표의 사용은 표시, 유통, 광고입니다. 5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나 수출 자유 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만으로 등록 상표에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국내 상표 사용을 볼 수 없다? 틀렸죠? 수출도 우리 상표의 사용이잖아. 따라서 수출 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상품을 제조해도 상표의 사용입니다. 되셨죠? 7번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산품인 상품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이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통상적인 유통 혹은 사용 행위에 있어서는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해야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상품에 있어서 기능을 다할 수 없어서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이거 뭡니까? 소니 판례죠.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된 상표 소니 판례.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된 상표는 리모컨을 보통 뜯어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없다.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2조랑 1호에서 말하는 상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 불사용 표심판에서 119조 1항 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 상표를 상품에 표시했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서 국내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불사용 표심판 관련이고 불사용 표심판에서는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통상 사용권자가 사용해야 되는데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정 상품의 전전 유통이라면 그 상표의 사용에 따른 효과는 상표권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다. 학설 대립이 있죠. 제3자한테 상표권자가 제3자를 실질적 감독해야 되는 즉
실질적 통제 하에 있는 경우면 그렇게 보겠다. 아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그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건데 판례는 어디 있어요? 후자에 있죠. 3번 디상배선 지겹죠. 똑같이 나왔고요. 4번 지겹죠.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5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3조의 경우에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 이게 과거 3조 본문은 과거에는 거절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용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2조 1항 1호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 2012년 개정법에서 3조 본문을 거절 이유로 들어왔어요. 따라서 더 이상 2조 1항 1호로 우회적으로 갈 게 아니라 사용 의사 없으면 3조 1항 본문을 이유로 무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상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서 일반 수요자에게 지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서 오인 혼동을 일으키려는 우려가 있다면 서로 유사로 보아야 된다. 그럴듯한데 첫 번째 줄이 틀렸죠. 상표 유사 판단 어떻게?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어떡하죠? 양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해서 당해 상품의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직관적 인식 기준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이격적.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무 관찰을 하거나 분리 관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 관찰 안 하는 경우는 없죠. 전체 관찰 1%라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번 업무 표장이란 국내 및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가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 표장이다. 틀렸죠? 업무 표장은 뭐야? 국내.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국내. 3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왜? 34조 1항 12호 전단이죠. 품질 오인. 없는데 상품의 품질 오인이란 상품의 품질 오인에 관한 것을 말하지 상품 자체 오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12호 전단은 품질에 대한 오인은 원래부터 인정하고 있었고 과연 상품 자체에 대한 오인을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 대립이 있었는데 인정했다라는 거죠. 인정했다. 그래서 제가 넥타 판례 하면서 괄호 열고 닫고 돼지꼬리 날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야. 되셨죠? 기억나시죠? 4번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질문 진짜 많은데 잠시 보류. 5번 디상배선 읽어보시고요. 계속 나오죠? 디상배선. 4번을 한번 보죠. 4번. 4번이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확실하게 틀린 질문은 맞거든. 자 봅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리 아직 디자인 안 배웠지만 디자인에도 특허,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 실용신안권 침해한 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을 추정해줘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이런 규정이 있어. 반면에 상표는 이런 규정이 없어. 대신에 판례가 상표권을 침해한 자한테는 침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해줘요. 판례가. 되셨죠? 반면에 특실 뒤엔 없는 상표법상 조문이 있는데 이게 바로 112조입니다. 고의추정규정. 등록 상표 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한테는 알았던 것 등록 상표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해고 고의 추정 규정이 있어. 비교해드렸죠. 얘는 판례고 얘는 법문이고 얘는 침해에 대해서 과실을 추정해버리는 거고 얘는 고의 추정의 대상이 침해가 아니라 등록 상표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112조는 등록 상표임을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죠. 즉 갑이 샤넬을 가방에 대해서 등록받았는데 을이 샤넬을 가방에 사용해서 침해라고 할게. 등록 상표를 표시했다 하면 갑이 가방을 판매하면서 가방에 이렇게 등록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시를 2조이랑 11호에서 말하는 표시는 아니죠.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것과 등록상표를 표시한 건 다르잖아.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건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거고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고 그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걸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등록상표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4번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보세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상표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해줘요. 고의 추정되고 고의 추정의 대상은 침해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틀렸고요. 또 등록상표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한테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을 추정해요. 판례 입장에서 봐서도 틀렸어. 등록상표임을 표시해야 고의 추정되는데 판례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했는지와 상관없이 침해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걸로 보나 틀렸습니다. 예상컨대 출제 의도는 112조에 있어요. 예상컨대 출제 의도는 112조에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판례도 걸리긴 하죠. 근데 판례 입장에서도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맞는데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이게 틀렸다는 거야. 등록상표임을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추정합니다. 물론 4번 그래도 맞는 질문 아니야 라고 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취지상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2차 시험에선 더 심해요. 더 애매해. 1차 시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골라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등록상표임을 표시했든 안 했든 어쨌든 과실이 추정된다면서요. 그럼 등록상표임을 표시했으면 과실이 추정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틀린 지문이라는 거야. 틀린 지문. 지금 4번의 지문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했을 걸 요건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걸 요건으로 하지 않죠. 9번 보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과점업. 이거 무형이죠. 서비스잖아. 제과점업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등록 상표가 표시된 나무 상자는 뭡니까?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이죠. 예, 즉석으로 구운 빵을 담아 판매하는 행위는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 2조이랑 11호 다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 2조이랑 11호 다목에서 광고는 단지 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3번 명함의 뒷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상표의 사용이다. 자, 명함의 뒷면이면 거래 서류에 해당할 수 있겠죠. 원래는 거래 서류가 아닌데 구매자한테 교부했대. 표시하고 교부했대. 그러면 광고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이겠죠. 4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받아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 뭐죠? 키워드 광고죠. 광고 행위 관련해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다가 변리사 학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IP 클래스가 이렇게 도출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IP 클래스 사이트 들어가면 변리사 학원 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광고 행위라는 겁니다. 광고 행위. 이게 키워드 광고라 하고요. 5번 도메인 이름의 사용 태양,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된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 통념상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 표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태연화내전 맞죠? 10번 보겠습니다.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과 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과 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의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 식별할 수 있게 특출식 뭡니까? 사식지죠.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한 사과 주스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보겠습니다. 사과 주스를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 주스에 출원했다. 원스텝 사과, 투스텝 사과 주스. 원스텝 되죠? 투스텝 원재료로 직감되네. 3,3조 1항 3호. 근데 원재료로 직감되는데 품질로는 우리는 없겠다. 사과 주스 사과니까. 이거라도 사식취하면 3,3조 2항에 따라서 등록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2번 상품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2조 1항 11호 남옥의 전시 수출 수입도 상표의 사용이죠.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 단순 전시 수출 수입은 안 되고 양도 인도할 목적으로 라는 거. 두 번째, 수출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거입니다. 특허랑 비교. 3번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침해로 볼 수 없다.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죠. 4번 증명표장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맞죠? 상, 단, 증, 업이 있어. 증명표장권자는 상, 단, 업과 달리 자기의 등록된 증명표장을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 사용할 수가 없어. 즉 자기는 사용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증명표장 또는 출원된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 범위에서 이렇게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강조드렸습니다. 표장이 있고 표장은 동일 유사로 제한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맞죠? 조문에 상단업 출원하고 등록받고 증명표장으로 못하고요. 증명표장을 출원하고 등록받고 상단업으로 못하는데 동일유사범위 못하잖아. 표장만 상품 제한 없다라는 거죠. 5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 등록받을 수 없다. 맞지? 자기는 안 되고 타인의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기타 특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증명표장이라 합니다. 자기는 안 되죠. 왜? 자기한테 너무 뭐랄까 유한 기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표장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표 상호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 유사 판단 드디어 나왔네. 유사 판단은 항상 궁극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체 양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점에서 지정 상품의 일반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궁극적 판단 기준이 뭐야?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럼 외관이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도형상표, 입체상표. 치용과 특히 중요한 게 문자상표.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전체 관찰은 항상 깔고 가는 거고 대원칙이고 적절한 전체 관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부 관찰을 하거나 분리 관찰을 할 수 있겠죠. 출처, 혼동, 우려. 이게 바로 궁극적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1번 상표 상호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로서 관찰할 때 출처, 혼동, 우리끼리 우려가 없어? 공통점이 있지만 요부를 달리해서 출처, 혼동, 우려 없어? 비유사. 이렇게 답을 찾아내고요. 2번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 칭호와 관념과 동일 유사하다. 지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그걸 더 강조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유사로 가야 되겠죠. 유사. 3번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침관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에서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명확히 출처, 혼동 피할 수 있어. 그럼 비유사로 가야 되겠지. 비유사. 맞죠? 암기할 게 아닙니다. 4번 선 등록 상표권자가 후 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였다면 양상표가 다 같이 동종 상품을 사용하더라도 출처, 혼동, 우려가 없으므로 양상표 유사별로 판단할 때 이러한 사실 참작해야 된다. 틀렸죠? 유사 판단할 때 갑이 A라는 상표를 선출원해서 등록을 받았고요. 을이 A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어요. 그럼 얘는 상품도 동일 유사하다라면 34조 1항 7호에 따라 등록을 못 받겠지만 개정법 얘가 동의해주면 단서에 따라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동의를 했다 해서 이게 유사한 게 비유사한 게 되는 게 아니야. 양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갑이 동의했는지랑 상관이 없어요. 외침관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외침관 갖고. 5번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가 사용될 지정 상품의 주된 수요자 층과 그 상품의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평균 소유자 주의력 기준을 판단한다. 이거 뭡니까? 출처, 혼동, 우려 할 때 이게 일반적 출처, 혼동이냐 아니면 이거에서 구체적 혼동을 고려할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롤렉스 판례죠. 이 판례지. 그래서 그 시계의 어떤 주 고객층은 일부 재력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들을 기준으로 롤렉스라는 상표가 롤렌스라는 상표와 비교해 봤을 때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 판례입니다. 롤렉스 판례로도 설명을 드렸고 오라클 판례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효심판 관련해서 얘는 침해소송 관련해서 기본소에 있죠. 12번 보겠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비되는 2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침관 중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유사하면 원칙적 유사하다. 맞죠? 공통점 차이점 있는데 공통점 언급한대. 그럼 유사다라는 거고요. 2번 외국인의 성과 이름을 합쳐 구성한 상표인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거래 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게 된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워딩을 교재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넣지는 않는다 그랬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넣으면 텍스트에 파묻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 이런 거 문제로 풀면서 커버하는 거예요. 뭐 틀린 질문, 틀린 표현 있나요? 외국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상표에 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유자 거래자들이 보고 직관적 인식을 기준 판단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모든 지문을 다 교재에 넣게 되면 기출 풀 때는 잘 풀린다 이럴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안 먹힌다고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이 등장한단 말이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갖고 없네? 교재에 넣네? 이러지 말라는 거야. 제 말씀.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자, 도메인 이름으로 3번 도메인 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도메인 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럴듯한 지문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유사 판단할 때 전체 관찰한다라는 거였어. 요부 관찰을 하더라도 전체 관찰하는 거고 비요부라도 전체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도메인 이름에서 지금 도메인 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HTTP, www, co.kr 이런 거거든. 아, 이런 건 빼고 판단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해설 한번 보시고요. 전체로서 판단한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 전체로서 판단하면 뭔가 좀 다 맞는 느낌인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기본서에 가져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4번 색채는 그 자체만으로 상표의 구성 요소 될 수 있죠. 왜? 색채만의 상표 있잖아. 또 색채가 다른 구성 요소와 결합한 경우에 상표의 외관을 유사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맞죠? 색채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칭호가 있기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관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거고요. 문자 상표 5번 호칭이 가장 중요하겠죠. 문자 상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이며 원칙적으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처도 피한데 어떻게 돼? 비유사. 아까 뭐 OT 개념으로 잠깐 말씀드린 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이게. 그러니까 다 암기할 게 아니야. 노하우. 출처도 우리 있으면 유사, 없으면 비유사. 2번 문자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호칭의 유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 또 나왔네. 문자 상표 호칭. 중요하겠죠. 3번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때는 어느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면 전체로서 유사. 맞죠? APM 판례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APM 24와 딕텍스몰 APM. 선동록 상표 딕텍스몰과 APM이라는 두 개 호칭이 있어. 하나만 유사하면 유사하다. 4번 외국 문자 상표에 관한 호칭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내국인의 관례상의 호칭은 물론 외국인 대표직의 호칭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영어를 보고 영어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은 물론 원어민이 사용하는 발음도 고려해야 되겠죠. 국제화 시대잖아. 원어민이 사용하는 발음은 완전 배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5번 상표 유사 판단 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관찰과 양상표를 동시에 보았을 때 대비 관찰 원칙으로 틀렸죠. 이격적 관찰이죠.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류, 2번 가겠습니다. 상표 보호의 목적은 상표 모용, 베낀 거예요. 모용으로 인한 오인 또는 혼동 내지 출처 혼동 행위 방지에 있으므로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은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지문을 우리가 배운 적은 없잖아. 그렇죠? 하지만 유사 판단은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앞에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워딩이지만 상표 보호의 목적은 모용으로 인한 오인 혼동 내지 출처 혼동 행위 방지에 있죠. 이렇게 가는 거야. 제가 상표 강의만 6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기본서 없다는 건 이미 인지하고 있어. 그렇다 해서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장에선 처음 보는 지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맞춰야 되는 건 맞춰야 돼. 그렇게 보시고 어렵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이런 것도 너무 쉽게 맞힐 수 있어요. 3번 추가 등록 출원에 대해서 3, 4조 2항 단서 소정의 출원시를 적용할 때에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 출원상표 출원시예요? 아니죠. 추가 등록 출원의 출원시 기준이죠. 자, 우리 등록요건 판단할 때 원칙 다 결정시 예외 출원시죠. 출원시 기준 하는 게 뭐 있어? 해보자. 11, 13, 14, 20, 21호만 출원시 나머지 다 결정시죠.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타인인지 여부는 역시 결정시. 결정시는 거부심의 심결시, 무효심판에선 심결시 아니죠. 다 했던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출원시 기준인데 보세요. 갑이
A 상표를 A 상표에 대해서 출원을 해요. 그럼 나중에 A 상표를 B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할 거야. 원출원의 출원시고 원출원의 결정시가 있겠지. 맞죠? 추가 등록 출원의 출원시고 추가 등록 출원의 결정시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정시, 추가 등록 출원의 결정시 이때가 아니고 이때고, 여기서 말하는 출원시는 요때가 아니라 요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왜? 추가 등록 출원은 그냥 통상의 상표 출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어떤 상표, 지표단 제외가 선출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선출원 상표, 후출원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3, 4조랑 7호의 부등록 사유와 동일하다. 맞죠? 35조 선출원주의, 3, 4조 1항 7호 선출원주의죠. 선출원된 등록 상표, 선출원 상표, 상표 동일 유사, 상품 동일 유사. 지표단 제외. 5번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은 상표 등록 심사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유사 범위를 정한 건 아니죠. 38조 3항입니다. 38조 3항에서 니스 분류에서 말하는 류 구분은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상품 vs 상품 어떻게 판단해? 상품 자체 속성과 거래 실정, 품형용, 재판수 이렇게 가죠.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1번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불확정적 개념이다. 일단 우리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객관적 판단이 맞아. 주관적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어떤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자의 주관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 맞습니다. 예컨대 외관이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경우 외관에 중점을 둬서 판단하면 유사로 보고 칭호를 중심한 비유사로 보게 된다. 따라서 유사 판단은 상표법 목적에 비추어 한 목적적 가치론적 판단에 되어야 한다. 우리 예컨대 이하는 뭐 어색하지 않죠, 지문이. 근데 예컨대 앞에 있는 부분 때문에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틀렸네요. 이렇게 할까봐. 이건 지금 객관적 관찰이 아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보성도 마찬가지죠. 특허법에서 진보성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 하지만 판단자의 주관이 안 고려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뭐 그런 느낌의 지문입니다. 15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상표 등록 요건 판단 시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1시간에 보통 한 15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15문제.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풀다 보면 이제 설명이 길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1번 상표법상 류구분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38조 3항. 2번 심사실무는 유사상품군 심사기준에서 정한 유사군 코드. 유사상품 뭔지 알죠? 유사군 코드 뭔지 알죠? 류구분 안에 G1001 그거 말씀드렸잖아. 유사군 코드 또는 유사상품군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사로 보는 건 아니죠. 류구분이 같아도 유사군 코드가 같아도 유사로 보는 건 아닙니다. 3번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 속성과 거래 실정 고려한다. 맞죠? 상품 vs 상품. 4번 심사 실무와 판례가 모두 경쟁 상품이면 유사 상품이고 비경쟁 상품 비유 상품으로 보는 건 아니죠. 경쟁 상품인지 비경쟁 상품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품형용 상판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맞죠? 5번 추상적으로 상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조어 상표를 문제되는 양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호연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사 판단하는 경우도 3과 동일한 입장이다. 이거 제가 상표법 기본 강의 하면서 학설 안 나옵니다 하면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상품 유사 판단에 대한 학설이에요. 어떻게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기본서에도 본문에는 안 넣고 아마 제가 각주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메인으로 공부하실까봐.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품 유사 판단할 때 상품만 보겠다. 절대적 판정서. 맞지? 아니다. 상표를 고려하겠다. 상품뿐만 아니라 상표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게 상대적 판정설. 상대적 판정설을 또 두 개로 나뉘죠. 구체적 사용상표 기준설.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고려해서 상품 유사 판단하겠다라는 거.
그럼 상표가 뭐냐에 따라서 유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가 뭐냐에 따라서 상품의 유사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 조어 상표 기준설. 각주에 있으니까 다 대충 적었어요. 조어 상표 기준설 이렇게. 그리고 판례는 뭐라 그래? 동일 유사 상표를 사용했을 때 양상품에 대해서 동일 유사 상표를 사용했을 때 출처도 우려가 있으면 유사 상품이다 이렇게 가죠. 결국 상표를 고려하는 건 맞는데 이거다 이거라고 정확하게 판시한 적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시면 추상적으로 상정한 동일 유사한 조어 상표를 이거네. 이거 이겨내네. 그쵸? 문제되는 양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오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품 유사 판단하는 견해도 3과 동일한 입장. 3은 어디 있어? 상품 자체 속성과 거래 실정. 3은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단지 동일 유사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할 때 이렇게 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틀린 점 되셨습니까? 이것 말고 학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